1504년. 1504년.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행할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요? 이게 뭐냐면 젓갈입니다. 혹시 젓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유, 뭐 밥도둑이죠. 혹시 조나단 씨도 젓갈 아, 즐겨 저희 드시나요? 쪽에는 이제 전라도 음식에는 젓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젓갈을 많이 좀 접했죠. 아니 전라도 쪽에서 예, 사셨어요? 광주광역시 저희 전라도 쪽에서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김치에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뭐 대한민국에서 젓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젓갈을 사람의 살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아유,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사람으로 젓갈을 담은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도착한 1504년에 실제로 한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요?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믿을 수 없는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짓을 저지를 만한 조선의 왕 누가 있을까요? 조선에 왜 폭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그거 폭군에 누가 떠오르세요? 연산군. 오! 연산, 네. 네, 조단 씨 네. 잘하셨습니다. 연산군. 네, 맞습니다. 연산군이죠.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맞아요. 심하다. 예,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란 이미지는 다 이 연산군한테 붙을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걸까? 자, 연산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사륙의 행보를 그는 걷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나? 이걸 주제로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연산군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데? 자, 이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을까? 그 시작을 알려면요, 먼저 아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뭔가 힌트 드릴게요. 네네. 연산군의 아버지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연산군의 아버지. 이거면 고대왕이 그거 해야죠. 태정태세 태정, 문단세. 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예성연중, 연 지났어. 예성연, 성종 아닌가요? 성종. 믿겨지십니까? 야, 조나단.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한데요. 예. 사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동현 씨 혹시 이거 외우세요? 저도 알죠. 예. 자, 시작. 똑같습니다. 아이고, 누나. 아,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아요. 네. 예. 알죠. 다. 자, 우선 역대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네,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 조선 9대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종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네. 금별쌤의 별점 체크 포인트. 성종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죠. 뭔가요? 경국 대전. 맞습니다. 경국대전. 이런 경국대전을 완성한 국왕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입니다.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완성. 네, 맞습니다. 이룰성자예요. 사실 이 이룰성자 묘호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 했던 이 경연의 횟수가요 무려 8,000회를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법률을 만들 정도면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세자, 그것도요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적장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 적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게 정확한지 사실 제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때 조선시대 때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닌 원래 부인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답. 아, 그러면 적장자면은 그것만 그럼 플러스 뭐 장남? 장남까지. 좋아요. 좋아요. 네. 왕비의 아들 그리고 장남. 우리 이걸 적장자라고 하죠. 네. 연산군은요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 아빠 성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조선의 경사입니다. 경사. 나라의 감사합니다. 기쁨이었구나. 나라의 훈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라의 경사죠. 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왜?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지? 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네.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하필 그 생일날. 생일날에요? 그러니까 아유. 자, 그런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화를 매실 것이야.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 부부싸움, 부부싸움. 불안해.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그런 거야?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아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secret,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뭐.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연산군은요, 자기 의견이 강했고요,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자리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우. 어땠겠습니까? 와. 난리 났겠네요, 아주. 그래서 웃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연산군의 시작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 자, 요거 한번 제가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삼사. 삼사. 자, 이거 제가 조나단 씨가 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 삼사가 뭔지 아실란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좀 까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삼사가 이제 홍문관, 사관원, 오, 사원부. 박수.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야, 아니, 어디를 봐요, 어디? 진짜 아무도 없는데 어디 보는 거야?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와,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 먼저 이 사원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원부는요, 관직에 있는 자를 감찰하는 기구인데 현재 검찰? 뭐 요 정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이 사간호는요, 국왕이나 신하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를 비판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언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홍문관은요, 이 왕과 토론하는 그런 경연을 준비하고 이 왕이 궁금해하는 일에 자문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언론을 담당하는 이 세 기관을 일컬어서 삼사, 즉 언론 삼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언론 삼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삼사. 자, 이들은요, 왕이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종이 죽은 다음 날부터 연산군은요, 이 삼사와 기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예. 자, 바로 아버지 성종의 제사,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사 수륙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왕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왕실에서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제사였는데 관례대로 아버지 성종의 수륙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삼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왜? 왜? 아, 사실 성종은 정말 유교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사는 그런 성종에게 이 불교식 죄를 행한다,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와, 아, 근데 왜 갑자기 이때 수륙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걸까요? 왜냐면 뭔가 그냥 둘 사이 약간 기싸움 같이 느껴지거든요. 큰 흐름상에서 보면 이미 성종대부터 그 언론기관과 국왕 사이의 갈등들이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지 않아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수륙제 문제가 더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왕과 삼사 관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사도 이 시기에 굉장히 강성이었는데요. 한 번 안건을 내면 보통은 한 달, 많으면 5개월
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한 11차례 정도 같은 안건을 허락을 해달라고 그 상소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와, 근데 쉽지,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산군이 즉위한 4년 후 결국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신하들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오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시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연산군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됐다는 거예요.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알 수가 수가 없다. 아우.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폐륜적인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네.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네. 이 사초의 내용이.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족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죠.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 뚜껑이 열린. 자, 그럼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유자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네, 모함을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강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인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 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불을 돋궜던 인물 유자광. 이 유자광이요, 이 모습 지켜보다가 기회는 왔어 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옵니다. 자, 바로요, 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제문. 의제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하리오.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 이 유자광은요, 이 조의제문, 이 기록을 하나하나 해석까지 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이걸 바치면서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옵소서. 야, 이걸 또 찾아냈어. 김일손이랑 같은 거네요.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찾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한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김일손,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이제부터 슬슬 연산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극형인 능지처사를 당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의제문을 작성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김종직. 김종직.
자, 김종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은데.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놈 이거 혼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연산군은요. 역시 연산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설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의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오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연산군은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써버립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바로 이 연산군의 흔적인데요. 오호. 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금표 내에 범입한 자는 처참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정답. 우와. 아니, 우리 동현 씨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표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기서제서율이라고 하는 이 형벌로 논에서 처참하겠다. 논에서 네, 처참하겠다예요. 기서제서율에 근거해서 뭐 처참하겠다 그런 거죠. 맞네. 자, 이와 관련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영 씨 한번 읽어주시죠. 도성 사방에 백리를 한 개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에 있는 주현과 군읍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킨 다음 사냥터로 삼고 수백 리를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삼았고 아이고야.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목을 베었다. 아이고야. 야. 자, 이런 금표는요. 연산군 말기에는 도성 밖 백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km까지 있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요. 파주, 양주, 포천, 한강 남쪽으로는요. 김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런 향락뿐만 아니라 사치에도 빠져들게 되는데요. 무오사화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혼자 쓰는 돈이. 그러니까요. 아.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10회 10조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이 과계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산군 어땠을까요? 아,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어? 뜨거워요. 살아 있어요?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상.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아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한 번 죽이는.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거듭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고요. 국정은 내팽겨쳐 두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왕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연산군 스스로 이 왕실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 이 연산군의 이 기생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운평이라 이름 붙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이런 운평들, 춤을 잘 추는 자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운평 중에서 다시 이제 선발전을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말 네 글자. 그게 바로 흥청망청.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연산군 때문에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들하고 함께 놀다가 이제 나라 말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흥청은요, 이 궁궐에서 연산군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수시로 재물과 노비를 내린 건 물론이고요. 그들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가지고 집과 땅을 줬을 집과 정도입니다. 땅을 주고. 부모님한테도요? 그렇죠. 연산군 10년에 이 운평과 흥청의 수는요, 1000명으로 증원되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만 명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어디서 누가 데려온 거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연산군이 만든 새로운 관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관직이 뭐냐면요. 바로 채홍사. 채용사? 예, 채홍사라는 관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채가 뭐냐면 채집할 때 그 채자. 네. 어. 홍이 뭐냐면 붉은 홍자잖아요. 네. 여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들을 모으는 관직인가요? 정답. 이야. 와, 잠깐만. 자, 연산군은요. 이 신하들을 채홍사로 임명해서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오라고 명했는데 자, 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이 미녀 뽑는 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두 명? 두 명. 임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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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홍과 임승재. 자, 이들 부자는요 채홍사로 임명돼가지고 각지에서 이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궁궐로 데려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끌고 간 건 물론이고요. 온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아내와 딸, 게다가 양반의 첩까지도 끌고 갑니다.
찍히면 그냥 가야 돼요? 당연하죠. 와. 이 연산군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임승재가 이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재는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한 가지를 아쉬워하면서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산군한테 남긴 유언의 내용. 정답. 조나단. 함경북도에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니,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땡! 정답. 예. 더 많은 미인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을? 정답입니다. 이야. 가까웠는데. 콤비. 오케이. 죽어도 요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 들어. 원래 저는 약간 재미로 어떻게 해본 건데 이게 진짜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임승재는요. 심지어 이미 시집을 갔던 자신의 누이 동생까지도 연산군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뭐 충격이네, 충격. 이거 너무 충격이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이 권력도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 주색에 빠져서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조선의 성리학 이념까지 뒤엎은 연산군. 정말 이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내듭니다. 연산 12년 9월 1일 저녁. 마침내 신하들은요.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추대하는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미치광이 왕 연산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조선 최초의 반정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이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요, 군사를 끌고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 반정을 일으키는 그 신하들과 군대를 도와준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오사와의 장본인. 누구? 유자광? 유자광이 있었습니다. 야, 이 무오사와 때는 그 연산군한테 정말 이거 했던 그 인물 유자광. 유자광이 바로 이 연산군의 몰락에 도움을 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간신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는 연산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하,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정에 성공하려면 임금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새, 이 옥새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옥새를 확보한 반정 세력은요, 연산군을 패한 뒤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 안에? 하루도 채 안 됩니다. 야, 이 정말 이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결국 중종 반정을 통해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아시죠? 네네. 그 강화군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2개월 만인 중종 1년 11월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송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을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맞아.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란에 ip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아들을 방패막이 한다고요? 내세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이거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네.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네. 여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책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세자 책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빌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 맡게 된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 건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 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에서 인정 못 받은 거.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서.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해.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다 제거해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가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디뎠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년?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모? 맞습니다. 은상의를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김재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재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그런 김재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네.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재남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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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너무 충격이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은 강도 사건 이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한 광해군.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이 그렇죠. 무대. 제가 임목하고 기억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재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영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영모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처벌한 건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 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실부인 아니다. 정실부인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임목대비. 자, 그런 임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면서 훗날 폐륜을 저지른 폭군으로 기록되는 광해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딱 봐도 뭔가. 진짜 이 설명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조선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역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폐륜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황제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그 요구는 뭐냐면 바로 조선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 그 후금이 그때 막 명나라를 조금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자, 그 이후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만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후금, 이들이 바로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광해군에게 바로 이 후금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선에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때 광해군, 명나라의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놀리는 건데? 자, 이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파병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해군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의리는 지키셔야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푼 은인인데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명나라마저 배신해서 충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신료들로서는 왕의 자질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광해군은요, 이듬해 2월 한 차례 지원군을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금에게 패배해서 요동 지역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요, 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어사에게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쥐어주고요, 조선으로 보냅니다. 바로 또 한 번 조선에 지원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거는요, 명나라 왕제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이거 완전,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완전 갈라서는 거네요. 조선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그렇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광해군의 두 번째 파병 거절 이후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뭐 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좀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 충은 이거 못 참아. 이 신하들은요, 근무를 거부하면서 조정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일 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궁궐을 짓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궁궐을 지어요? 광해군이요, 창덕궁과 이 창경궁을 대신하고 남을 규모의 큰 두 개의 궁궐을 동시에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궐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하, 어마어마했습니다.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 이 정도 철이면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광해군의 이런 국고 낭비는요, 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강화에 있는 그 군량미, 이런 쌀, 이런 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군사 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다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궁궐 공사에. 자, 그런데도요, 국고로는 도저히 궁궐 공사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지니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마련합니다. 공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면요,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휴, 고위 관직을 줘. 자, 그리고 이런 관직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행당상, 불, 물, 나무, 쇠, 흙, 오행, 이 5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줘서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그런 말인가?
와 대박. 오늘 왜 이래요? 소름. 왜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따놓은 당상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이랬잖아. 따놓은 당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와, 어이 오늘 왜 그래요, 도현 씨? 너무 똑똑해졌어. 아 천천히 해. 어떡하지? 진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거 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궁궐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죠.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까지 시행해 가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서 이 궁궐공사에 집착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할 수 없습니다. 풍수의 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광해군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풍수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에 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한 그런 존재가 또 거기에.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고 또 판단한 거예요.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위협감, 이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인왕산 쪽에 왕기가 서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위협한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지은 궁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희궁으로 불리는 경덕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인경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덕궁과 인경궁 요 뒷산, 이 뒷산이 바로 그 풍수설에 나온 인왕산입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 돌고 있던 이 풍수설을 듣게 된 광해군, 어떤 생각했다? 인왕산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제까지 광해군이 늘 그래왔듯이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에 궁궐을 지은 거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지만 세자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쯤 오면은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모든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왕위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말에 혹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 도참, 뭐 미신, 점 그런 말들에 혹하거든요.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조정신료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1623년 3월 13일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잠깐만. 인목 대비?
아, 그 궁에 있었잖아. 네, 지금 아, 가택에 맞다, 맞다. 있었어. 맞습니다. 서궁에 유폐돼 있던 인목대비가 드디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응. 자, 그리고 이때 인목대비가 기다린 그날, 그 오늘 광해군을 몰아낸 쿠데타의 그날이었던 겁니다.